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조거 게시판에 있는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이 서류를 많이 봐야 되고 그 서류에 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할지 단순하게 참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찰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죠. 법원에서는 아는 정보를 그냥 서류에 써서 오픈할 뿐인 거지 이거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입찰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당연히 인수사항입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로 뭐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라는 인수사항이 생긴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입찰 전에 만약에 1억이라는 인수사항이 있다 그러면 입찰가를 1억을 빼고 입찰을 해야 되는 유찰을 한참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겠죠. 뭐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명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수리비, 관리비 등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또한 한 달이면 명도가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된다면 대출 이자를 1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거나 또는 뭐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실거주로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낙찰받고 났더니 대출이 안 돼가지고 미납이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서류로 보고 예측해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입찰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 경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런 위험사항들을 입찰가에 적용을 시키는 게 경매입니다. 또한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누군가의 손을 타서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이 물건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누군가의 손을 탄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로 확률은 낮죠. 물론 당연히 확률은 낮지만 충분히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을 보실 때도 이런 포인트들로 좀 보셨으면 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전입자 정시가 있습니다. 전입자 정시가 있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봅니다. 전입 날짜가 2013년 6월 21일이고요. 근저당이 2015년 1월 15일입니다.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르죠. 전입이 빠름으로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므로, 만약에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낙찰자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현황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정시 세대는 본인들 사위로 외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황 조서서를 봤더니 소유자 세대와 소유자의 부모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자 정씨는 부모의 사위로 외국에 살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확률은 낮지만 좀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낙찰을 받고 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뭐 외국에 살고 있다니까 임대차는 없네 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고 나니 자 대출해주세요 라고 은행 갔더니 은행이 뭐라고 하나요? 여기 세입자가 있으니까 대출을 해줄 테니 이 정씨가 세입자가 아니라는 즉 가족관계 증명서를 소유자와 가족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나요?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도 안 한 상태인데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잔금 납부를 하잖아요. 낙찰 받아서 잔금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 그 서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찾아가서 이런 이유로 내가 낙찰자인데 이거 대출 받아야 되니 이런 서류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네 이런 중요한 서류인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바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출이라는 거는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은행 측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대출이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출보다 뭐가 높을까요? 법무비가 높구나, 이율이 높구나, 뭔가가 높을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해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무언가를 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법무비가 높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한 입찰자가 또 이런 잔금 납부기 전에 서류를 달라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던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입찰자의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또한 현황조사서라는 거는 현황조사관이 현장에 가서 물건지 가서 어떤 내용들을 대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거죠. 외국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현황조사관이 가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써는 건데 아무래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황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가장 처음 방문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황조사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 가족이다. 뭐 이 사위가 외국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말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뭐 불법일 떠나서 뭔가 뭐 이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뭔가를 내가 착각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될 수도 있겠죠. 외국에 살고 있다. 이 정씨가 다른 정씨다. 내가 다른 정씨를 착각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약간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 가족 간의 임대자가 뭐랄까 이럴 수 있죠. 가족 간에도 임대자가 된다더라. 또는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더라 등등 이런 상황들을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 살고 있지만 임대차가 맞고 이런 경우 있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가족 중 한 명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안 하고 있나요? 점유라는 거는 내가 무조건 살아야만 점유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짐들을 가지고 있어도 점유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강원도에 바다 내려다보면 어떤 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집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간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여기도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 가족 간의 임대차가 된다더라 또는 돈을 대항력이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더라 등등의 정보들을 알게 된다라면 그러면 말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보다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모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서류를 다 작성을 했다면 작성을 하고 문제가 안 됐다면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까지 다 제출했다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라면 이 부분들을 좀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보시면 근저당권자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영농조합 법인.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반 법인이었으면 뭐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사금융처럼 일반 개인한테 대출을 받았다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개인에게 이전된 상태인데 NPL이죠. 어쨌든 이전이 된 상태지만 처음에는 이런 영농조합 법인에 의한 일반적인 은행이 금융권이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왜 이런 곳에서 대출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을 때 전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또는 이런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다른 담보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금융권이 아닌 경우 첫 번째 근저당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쓰면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근저당이 일어났는지 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출을 받을 때 정말 서류들 많이 확인하거든요. 여러분 대출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서류를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쭉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은행권이 아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좀 다른 담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 많은 서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거 실제로는 임대차가 맞고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나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무상거주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임대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임대차가 있었던 것처럼 후에 만들어낸다면 낙찰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입찰할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권이 아닌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조심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오늘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